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30대 이혼남입니다. 주위에서 3명에 1명꼴은 요즘 이혼들 한다곤 하지만 막상 제가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주위에서 색안경 끼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이혼한 저희 집사람 때문입니다. 1년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도 모자라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이 정말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직업은 법원 공무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변호사의 꿈을 꾸고 준비를 하다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준비한 게 공무원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공무원 중에서는 알아주는 직업이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와 술을 한잔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친구랑 술을 한잔 하는데 아는 후배라면서 친구가 여자 한 명을 부르더군요. 첫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단발머리에 순수하게 생긴 여성분들을 좋아하는데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직업도 공무원이었고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워낙 좋아서 저는 그날 아내에게 빠져들고 말았죠. 상대방이 너무 성격이 좋은 겁니다. 분위기도 잘 띄우고 말도 잘 붙여주고 작은 이야기에도 깔깔거리며 잘 웃는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아내도 제가 싫진 않았는지 그날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그 뒤 몇 번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정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내는 만나면 만날수록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학창시절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처음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분위기도 잘 맞추고 싹싹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엄지를 들고는 칭찬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재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술이 조금 들어가자 분위기도 무르익어 갔고 여자친구는 그때 흐름을 읽은 것처럼 장단을 잘 맞추기 시작했어요. 오빠들, 이번에는 제가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폭탄주 드릴 테니까 원샷이에요. 원샷? 우와, 재수 씨 정말 최고, 최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폭탄주까지 제조하는 당돌한 모습을 보며 제가 보면서도 참 신기하고 흐뭇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 민준아, 너처럼 조용한 애는 저렇게 활발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여자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꼭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며 버스 떠나기 전에 꼭 잡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줄 정도였어요. 저랑은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잘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되더군요. 이렇게 추억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정도 많이 깊어졌고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가량 만난 뒤 제가 먼저 조용하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어서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처음 예비 장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인상이 나빴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의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남양주 쪽에 남한강 강변가에 매운탕, 장어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내 말로는
젊은 시절부터 장인어른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고 장모님이 혼자서 가게를 일으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어서 앉아요. 밥부터 먹으면서 얘기해요. 장모님은 식당의 주 메뉴였던 장어를 구워주면서 제게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 연봉은 얼마나 되고? 자네 지금은 얼마나 모아놨나? 혹시 대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리고 요즘 결혼 전에 건강검진 기록지 같은 거 서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네가 혹시라도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젊은 나이에 우리 딸이 과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되지. 우리 딸도 건강검진 받게 할 거니까 자네도 제출해 주게나. 이렇게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제 직장, 건강검진 기록지까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좀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껏 혼자 힘들게 딸을 키워서 공무원 만들어놨는데 아무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걸 원치 않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하나씩 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모님은 생각보다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겨우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안정적이다 보니 둘이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상견례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상견례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가볍고 즐거워야 하는 자리에서 작정이라도 한 듯 분위기를 망치기 시작하셨어요. 사부인, 제가 이런 말씀 곧장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딸 외동딸이만큼 정말 집에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 사짜 직업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지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정말 전 김서방 성품 하나 보고 보내는 겁니다. 예, 사부인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저희 집에서도 백년 손님처럼 잘 대해주겠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여자 고생시키게 키우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딸애한테 신혼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 전부 받아서 신혼집 구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저희 귀한 딸 대출 빚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게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들 직장 가까운 곳에 아파트는 한 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만 주신다면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데 정말 가시방석이더군요. 저희 엄마는 우선 잘 알겠다고 하고 아들하고 상의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원래 아내와 제가 계획했던 건 지금껏 부모님들이 힘들게 키워주셨으니 결혼은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집도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고 혼수도 적당한 선에서 골라 채우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상견례장에서 선전포고하듯이 말을 해버리니 당황할 수밖에요. 아내가 장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도 미워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말만 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당혹스러운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나서 엄마와 대화를 했는데 저 때문에 이런 부담을 짊어지게 한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어요. 민준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받은 보험금 이럴 때 쓰라고 주고 가셨나 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연민이랑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면 돼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불과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그때 보험금을 받아두었지만 아빠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쓰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당장 사는 집을 더 키울 수도 있었고 여행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었지만 그저 아버지가 안쓰러우셨는지 그 돈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돈이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제게 주셨어요.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니? 너희 아버지도 네가 좋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걸 원하실 거야. 대신 집 해가는 만큼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이 애미 마지막 소원이다. 못난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효도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그때까지는 엄마도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항상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결혼하기도 전에도 안부 전화를 드렸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살갑게 대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엄마는 내성적인 우리 아들 앞에 이런 며느리만 있다면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저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를 해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부족한 돈은 조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 무렵부터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르겠네요. 여보,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그런데 왜 아파트 명의가 당신 단독 명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장 공동 명의로 바꿔줘. 원래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모아둔 돈 크지 않아도 우리끼리 알아서 집 구해서 살기로 했었잖아. 근데 그걸 갑자기 반대한 사람이 누군데? 나중에 아이들 낳고 그러면 모를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미안해. 난 공동 명의가 아니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바로 해주라고. 당신 나 싫어지면 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쫓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여기가 명의만 내 이름이지 내 집인 것 같아? 여기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이렇게 직장만 다녀오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공동명의, 공동명의 입에 달고 사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내의 말을 곧장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부라곤 하지만 이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천천히 해줘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한 세상이라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도 앞섰습니다. 이렇게 제가 못을 박아버리니 한동안은 조용하더군요. 그래도 친구들에게 단독 명의인 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입을 닫아주었습니다. 원래 허영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제가 연애 경험이 없던 게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놓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느 날은 자녀 계획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항상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빨리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야지 손주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엄마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제가 불현듯 몇 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이를 낳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는 집 한 채도 함께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뭘 믿고 아이를 낳겠어? 막말로 아이 낳고 당신이 바람나거나 버려지면 나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는 거잖아.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를 무슨 파렴치한으로 보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 아버지 목숨값으로 장만한 집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 당신은 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내가 아이 낳고 몸매 망가지고 내 직장 잃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없어?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결혼 이야기는 같이 꺼냈잖아. 아이를 낳았다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야. 나도 출산휴가 내서 충분히 도와줄 거고 우리 둘이 벌면 도우미 이모님 쓰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직장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안 키워보고 안 낳아도 되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지.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아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질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해서 그런가 싶어서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어느 날은 제 생일이라고 엄마가 미역국에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넘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집에 가니 와이프는 방에서 하하호호 통화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마, 왜 청소를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힘드실 텐데 좀 쉬고 계시죠. 민준아, 세아가 집에서 도대체 살림을 하기는 하는 거니? 집은 너무 더러운데 청소는 네가 담당이라며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 네, 그랬습니다.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지 않으니 이 집에 내가 노력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집안일을 안 한 지 오래였는데요. 본인 것만 쏙 치우고 나가는 탓에 제가 주말 쉬는 날마다 열심히 청소를 해야 했죠. 하필 제가 출근을 하는 평일에 엄마가 내려오신 거였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간단히 도와주려고 하셨던 건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겁니다. 밥을 다 차리고 나니 슬그머니 나와서 그래도 제 생일이라고 같이 앉아 있는데 엄마가 보다 못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는 건데 어느 정도 집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니? 니네가 일하느라 너무 힘들면 내가 평일에 와서 치워줘도 되고.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래도 집도 어머님이랑 이 사람 건데 매일 오시기까지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우리 힘들까봐 도와주시려고 이야기하는 거 모르겠어? 내 생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내 말이 틀려?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 안 그래요, 어머님? 이렇게 결국 엄마는 눈치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아내와 저는 집이 떠나가라 싸웠습니다. 그게 제 생일이었네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왜 이래? 멀리서 아들 챙겨주겠다고 온 엄마를 저렇게 보내니까 마음이 이제 시원해? 내가 보냈어. 어머님이 혼자 가신 거잖아. 어머님도 속으로는 아들만 챙기려고 단독 명의로 집 주신 거 나한테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 가신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진짜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질 거면 나가지 그래? 냉장고고 TV고 다 싸지머지고 나가라고. 당신 같은 여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던지 다시는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던지 당신이 선택해서 말해. 나는 더 이상 당신 이런 히스테리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저 역시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이대로 또 넘어가게 되면 피가 마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에게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보니까 아내도 속으로 답답하고 불안했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생각해봤어. 좋아. 더 이상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대신 난 딱 받은 만큼만 할 거야. 그것만 알아줘. 정말이야? 난 당신한테 애 낳아달라 뭐 해달라 따지고 들 생각 없어. 우리 각자의 직장에 충실해야 할 때고 돈 열심히 모아서 더 좋은 집도 갈 수 있고 나도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이 말이 뭔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명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속 터질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평온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일 김장을 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쉬는 날이어서 갈 수는 있었는데 점심때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것만 끝나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간만에 만난 친구들은 결혼하고 몇 개월 만에 살이 5kg 이상 빠진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다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민준이, 신혼이라고 재수 씨가 밤마다 가만히 두지 않나 봐. 도대체 얼마나 살이 빠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아니긴. 신혼 때가 좋은 거야. 애 낳는 순간부터 그때는 전쟁이다, 전쟁. 지금 신혼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아니라니까. 요즘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안 해줬다고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는지 알아? 자기 집 아니니까 청소 안 한다고 하고 애기도 낳지 않는다고 하고 빨래도 지 것만 돌려서 하고 밥도 지 것만 차려서 먹고 요즘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 좀 심한 것 같은데. 민준아, 절대 안 돼. 공동명의 하는 순간 나중에 복잡해진다. 막말로 지금 사이 안 좋은데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공동명의로 해줘. 자꾸 해달라고 집착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냥 단독 명의로 밀고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과 속에 있던 얘기들을 하니 그나마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저는 엄마의 집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안방에서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고는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이고, 민준아. 내가 정말 속상하고 분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네 처말이다. 어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니? 저요? 그 사람이 여기 다녀갔어요? 왜요? 네가 늦는다고 하길래 이따가 김장 끝나고 수육이나 해먹이려고 불렀다. 그런데 내가 김장이 좀 늦게 끝나서 담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했건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귀찮게 한다고 김치통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뭐니.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나한테 와서도 집 좀 공동명의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 아가, 네가 나중에 애 낳고 고생한 모습을 보면 민준이가 알아서 바꿔줄 거야. 그러니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 집안일부터 좀 해라. 집안이 아주 엉망이더구나.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동안 알던 그 애가 맞는지 싶더구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김치 속이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충격받아 하던 김장도 멈추고 울고 계셨던 거고요. 아내는 그렇게 뒤집어 놓고 나서 집에서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 막대하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이러는 건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도 화가 치솟아 올랐고
바로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엄마 가게인데.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야? 정말 김치 뒤집어 엎어놓고 가버렸어? 그게 왜? 내가 받은 만큼만 한다고 했잖아. 난 그대로 한 건데. 엄마가 당신한테 뭐 대단한 거 부탁했어? 다 엄마가 하고 담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그래, 난 힘들어. 우리 엄마도 안 시키는 걸 어머님이 뭔데 시키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차를 타고 곧장 장모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끝을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장모님 식당에 가니 친구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장어와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쑥대밭처럼 뒤집어 두고 가서 하하호호 웃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사람에게 없던 정도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국물이 쫙 빨린 매운탕 그릇을 아내 얼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야, 이런 개념도 없는 년아. 네가 오늘 어떤 짓을 저질렀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술판을 벌이고 있어? 라고 말하며 상까지 뒤엎어 버렸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전부 쳐다보기 시작했고 장모님도 그 소리에 놀라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집사람의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말리지 마세요. 이 사람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친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이 사람요, 친구분들이 아는 그런 좋은 여자 아닙니다. 아주 싹수가 없는 여자라고요. 아내로서 본인의 역할은 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공동명의 안 해줬다는 이유로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여자라고요. 네? 연민아, 공동명의라고 하지 않았어? 서로 돈 모은 걸로 아파트 샀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서 이야기해. 아니요? 공동으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전포고하더니 지금 저희 엄마가 김치통에 김치 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쌍욕을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김치 뒤집어 엎어놓고는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도 참아야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에는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뺨을 올려친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집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참으셨는데 저는 장모님에게 뺨을 맞는 신세라뇨. 저희 모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집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요? 장모님도 자식 교육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 엄마가 얼마나 울고 계신지 아세요? 장모님이 그딴 식으로 인연을 교육시켰으니까 애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면 뭐해요? 인성이 덜 됐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남의 얼굴에 뺨을 때리세요? 누구는 뭐 손이 없어서 참는 줄 아십니까? 뭐야? 이 사람이? 장모라는 사람은 한 대를 더 때리려고 손을 올리려고 했지만 집사람의 친구들이 장모님을 자꾸 말렸고 주변 손님들의 웅성거림을 인지했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년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는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와, 모녀가 쌍으로 뺨을 때리는데 진짜 사람 돌겠더군요. 야, 김민준, 엄마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우리 엄마가 만만하게 보여?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본인이 저희 엄마한테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앞뒤 다 자르고 본인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그 순간만큼은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습니다. 상황은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고 아내는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모녀의 그런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집으로 온 아내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이 깨고 전화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맨정신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잠깐 실수한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기분 풀어. 뭐?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는 어제 맨정신에서도 우리 엄마한테 가서 실수를 한 사람이야. 도저히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네가 난리를 쳐도 공동명의 안 해준 거 정말 신의 한 수다. 너네 집으로 네가 사온 가전제품 트럭으로 보낼라니까 그냥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날 생각하지 마. 네 얼굴만 봐도 끔찍하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가 전화를 낚아채서 말을 하더군요. 자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라뇨. 장모님도 자기 자식 소중한 거 아시면 남의 집 자식도 소중한 거 아셔야죠. 그런데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내 편을 들어주면서 감히 사위 뺨을 때려요? 콩밥 한번 먹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드릴까요? 정말 두 사람 보고 질려버렸네요. 됐고, 당장 이 사람 집 물건들 그쪽으로 보낼 거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마세요. 분명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말을 잘하는 장모도 제가 콕콕 집어서 맞는 말만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마주치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장모님과 집사람이 직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와 해코지라도 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두 모녀가 쌍으로 거머리처럼 딱 붙으려고 하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뭘 몰랐나 봐. 이렇게 일주일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 많이 했어. 나 더 이상 당신한테 공동명의 이런 말 안 할게.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집안 청소, 음식, 빨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 하면서 살아갈게.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네도 내 입장 되어본다면 이해할 걸세. 딸이 이혼료 꼬리표 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어미가 기분이 좋겠나. 먼저 내가 자네한테 손찌검했던 거는 나도 이렇게 사과할세.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우리 딸도 반성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나? 애 아빠 일찍 죽어서 기죽지 말라고 오냐오냐 키웠던 게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 내가 자네 말대로 딸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가 사부인한테도 정식으로 가서 사과를 하겠네. 오면서 전화드렸는데 내 전화를 받지 않으셔. 자네가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당장 데리고 가서 무릎이라도 꿇게 만들겠네. 그러니 이혼만은 제발 참아주게나. 이렇게 내 부탁하겠네. 아니요. 이미 기차 떠났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저 사람한테 기회를 줬고 참아왔어요. 더 이상은 바보같이 살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 구차하게 제 직장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뺨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야 집도 절도 없이 나가게 생기니까 이러시는 겁니까? 이 사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살림이고 금전적인 부분이고 기여한 거 전혀 없다는 거 장모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여기 법원인 거 아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니까 이 두 모녀 어찌나 불안해하던지요.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한테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이 두 모녀가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겠다고 배를 누르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또 두 모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우선 엄마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아주 대문 앞에서 생쇼를 다 했더군요. 사돈, 저희 딸 좀 한번 받아주세요. 얘가 사랑만 받고 자라서 철이 없어 그럽니다. 자식 키워본 입장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독하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이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이제 와서 이러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김치 담그라고 하길 했니? 아니면 배추 절이는 걸 시켰니? 혼자 다 할 동안 가만히 기다리다가 담는 것 좀 잠시 도와달라고 하니 그걸 뒤집어 엎어? 우리 민준이가 다시 받아준대도 널 볼까 말까 하는데 내가 민준이한테 너 같은 여자 만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이렇게 말을 하며 대문은 열어주지 않고 밖으로 소금을 뿌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데 정말 거머리도 이런 거머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해도 해도 안 되니 아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아이 가지고 싶어. 우리 사이에 아이도 생기고 하면 믿음이 생길 거야. 나 당신 닮은 아이 꼭 갖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어찌나 애를 쓰는지 참 애처롭기까지 하더군요. 그러게 처음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내가 이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자기 직장과 친구들에게 이혼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본인 말로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옆에 없다 보니 저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고요. 하지만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정머리가 뚝 떨어진 상태인데 말이죠. 저는 그 이후 아내의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가 있었죠. 물론 아파트 재산적인 부분도 전부 다 지킬 수 있었고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참 길고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사람과 연을 끊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다 참았지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느낄 빈자리 없게 정말 충만하게 키워주신 분이었는데 그런 소중한 엄마에게 아픔을 줬으니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겠죠. 엄마는 누구보다 더 이혼 잘했다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면서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나름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운동도 다니며 취미 생활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전 아내는 한동안 저를 잊지 못해서 폐인처럼 살아갔다고 하더군요. 허구한 날 직장도 안 나가고 술만 퍼먹었나 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닐 텐데 말이죠. 뭐 지금은 남이 됐으니 직장에서 잘리든 말든 상관할 바 없지만 부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새 인생을 살기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는 다시는 이런 사연 보낼 일 없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죠. 다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